자, 저희는 뉴스픽으로 그럼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코너.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처음으로 얘기를 꺼낸 게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회 복직을 촉구하는 도보행진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지난해 12월에 시작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내용을 한번 전해드렸었고 어제 이제 이 도보행진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관련해서 보도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올겨울 많이 추웠죠. 네. 그런데 이 추위 속을 34일간 400km를 걸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진숙 지도위원 그리고 일부 함께하는 뚜벅이들입니다. 희망뚜벅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제 좀 떨어져서 이렇게 걸었다고 해요. 네. 무려 34일간 400km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걸었을까? 그리고 어제 청와대를 끝으로 이제 이런 도보행진을 일단 마무리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 과정을 보려면 36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를 돌아보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김진숙 지도위원 하면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인데요. 네. 1981년 최초의 여성 용접공으로 조선소에 입사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1986년 노동조합의 어용성 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검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는데 당시 회사에서 무단결근이다 이렇게 해서 해고를 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진숙 의원이 이 활동만 한 것은 아니고요. 김진숙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마 한진중공업 그렇죠. 사태일 겁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었는데 당시 김진숙 의원이 크레인 위에서 무려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암투병 중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실 김진숙 의원의 복직을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사회 곳곳에서 나왔었거든요. 2009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김진숙 씨의 복직을 권고했는데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복직 촉구 특별 결의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회사 측에서는 복직이 아닌 재입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또 위로금 지급을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회사 입장을 전해드리자면 해고를 당했던 사람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재입사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위로금 받으면 네.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요청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해고가 부당했다. 당시에 국가 권력이 폭력적으로 행사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복직을 하고 단 하루라도 노동자로서 일하고 퇴직하고 싶다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나이만 보자면 이미 정년이 지난 것인데 지난해부터 계속 이런 것을 한 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네. 청와대 앞에 모여 있는 그 김진숙 씨와 어제 같이 기자회견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은 노동자들이 아직도 굶고 해고되고 이런 현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자 한 명 또는 한 노동자와 한 회사라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노동계 곳곳에서 극심한 진통이 그렇죠. 일고 있죠. 이런 어려운 시대를 넘어갈 때 우리가 과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많은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노동자들의 삶을 정말 그럼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노동 존중 사회,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 중심 사회는 어렵다. 김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복직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노동운동을 했다는 즉 그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후임인 사측의 이 대처와 달리 또 국가가 어떤 과거의 공권력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부당해고 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사과가 있고 진상규명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한진중공업 쪽에만 그걸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지금 현재 정부가 한국형 뉴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본땄던 그 기본적인 미국의 뉴딜 정책을 살펴보니 그 뉴딜 정책이 단순히 어떤 산업적인 것만이 아니라 한 축이 노동권 강화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이런 걸 네.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의 추세가 점점 이제 노동의 유연성이 많아지고 비정규직이 많아지는데 단순히 정규직화가 노동 존중이 아니라 비정규직도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런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알맹이가 빠진 게 아니라 진정한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변호인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네. 한 변호사와 그 당시에 시대적인 폭력에 희생당하는 평범한 한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의 어머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님아 나 좀 도와줘라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호소했는데 왜냐 아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자칫하면 폭력 폭도 세력 나아가서는 사실은 예전에는 툭하면 간첩이다 이런 발표도 많았잖아요. 그랬죠.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김진수 위원의 해고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런 게 모두 스며 있는 것이죠. 노동운동을 했으면은 그것이 정당한 노동행위인지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서 국가 공권력이 폭력을 행사하고 막고 일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공안과 뭔가 연결된 것이 아니냐라고 소문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라던가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당시에 시대적인 폭력이 해소됐던 것을 좀 회복을 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종교, 시민사회단체 많은 분들이 했던 겁니다. 돌아보면 2011년 한진중공업 그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을 때 그 전후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하다가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동자들도 있었고 한진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 현장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노조를 대표해서 했던 활동가들이 좌절감과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견디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 아이들까지 고통을 겪었던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희망 뚜벅이 그리고 2011년 희망 버스를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노동 문제가 과거에는 너무 색깔론과 겹쳐 있어서 노동자라는 말 꺼내는 것조차 굉장히 두려워하던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하루 정도 같이 참가를 한다던거나 우리 지난번에 다뤘는데 한 끼 식사라도 하세요라고 몇천 원이라도 뭐 후원을 해주거나 이런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개인의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연대하고 약자와 회사 측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고 교수님께서 노동 존중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국회 환노위에서 이런 논의를 좀 많이 해야겠죠. 네. 비정규직 문제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극단의 갈등으로 가지 않게끔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어야 그렇죠. 되겠고 국가와 사측이 분담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네.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좀 생산적인 논의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사실 헌법에 노동 3권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노동 3권이 명시될 때까지 권력이 이걸 했는가 살펴보면 그것은 아니고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연대해서 투쟁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네. 앞으로 점점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는 정말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지지만 사람은 분명히 생존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뭐 해고를 못한다 이런 측면 아주 단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앞으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노사정위원회에 있습니다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정부가 민주노총에 좀 끌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노총 현재 가입된 한 3분의 1 정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 기존까지는 아무래도 민주노총의 어떤 그 투쟁 지점이 고임금 대기업 노조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규직 보호에 좀 치중되지 않았나 이런 게 있어서 노동자가 연대하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한 말씀만 꼭 드리자면 이제 해외사를 좀 살펴보면 네. 우리가 처한 환경 자체가 인간의 물리적 노동력을 많이 쓰지 않는 환경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하면은 그 노동집약 시대에 활동했던 50대, 60대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소위 블루칼라 몸을 썼던 세대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네. 보고서는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해외에서 기본소득이라던가 여러 가지 새로운 세금 방법, 소득제가 나왔던 것은 시대적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충격을 덜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맞물려서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에 왔을 때 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죠. 해고나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했을 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재교육을 하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안이 같이 온다면 목숨을 건 투쟁이 많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노동계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제도와 사측도 좀 함께 그러네요.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환경적인 시대적인 부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노동의 문제에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는 이 코로나19로 지금 다들 힘든 상황에서 국외 연수비를 올린 지방의회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눈에 띄어서 저희가 좀 골라봤는데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뭐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이 시점에 또 이렇게 해서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있어서 네. 전달해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든가 국외 연수라든가 이거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북도 의회 그리고 경남 김해시 창녕군 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지금 국외 연수 관련 예산을 그것도 올려 잡아서 네. 지금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지방 의원들. 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꼭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충북도 의회 보니까 네. 자매 우호 협력도시 방문 여비를 올해 1억 2,650만 원으로 4.5% 인상했고 4.5%. 네. 당초 2년에 한 번 갈 수 있었던 국외 연수를 올해부터는 의원 전원이 매년 갈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 가는 걸 매년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도의장을 포함해서 31명 전체 도의원 1명당 한 408만 원 정도 여비가 지원된다. 네. 이렇게 돼서 지금 좀 빈축을 사고 있고요. 예. 이 경남 김해시 의회와 창녕군 의회도 지금 한 15%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면 어떤 또 의회가 있느냐. 사실 당연한 건데 좀 칭찬해주고 싶은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 의회는 시민의 아픔을 보듬겠다 해가지고 올해 의원 국외 여비를 예산 자체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강서구 의회는 관련 예산 세우지 않고 또 북구, 남구 의회는 예산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하느냐.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데 국외 연수 계획하는 그렇죠.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 예산을 반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선영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거 이렇게 국외 연수 예산 세우고 낳고 난 다음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연수를 못 가면 관련 예산을 또 재단 반납. 사업비 형태로 해가지고 아. 바꿔 쓰려는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저는 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도의회, 군의회, 시의회 이런 곳은 결국은 도민들과 주민들이 이걸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세금인데요. 예. 저는 이 뉴스를 딱 듣는 순간 앵그리버드 같은 기분. 화가 난다. 진짜 화가 난다. 이 시국에 네, 딱 두 마디면 제 네. 마음이 다 표현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언제 따져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따져봐야 예산을 되나요? 세울 예. 때 아예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방의회 예산은 지방의원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감시하는 옴부즈맨이라던가
네.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위원회를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대한 예산에 다시 심의를 하게 돼야 된다라는 제도적 안이 계속 그러네요.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제 해외 연수가 지금 코로나19니까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제도 자체는 또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이제 지방의 여러 가지 실태를 해외하고 비교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의원들이 직접 봐서 비교를 하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고요. 또 일부를 보니까 서대문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 보고회를 한다 그래요. 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주민들이 질문하면 답변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도 불만이 없겠죠. 갔다 온 걸 그런데 뭔가 주민들에게도 뭔가 보고가 있다든가 뭐 예, 문서나 이런 걸로 좀 정리해서 그것이 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기도 사실 뭐 하고요. 공개하고 검증을 받고 근데 저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공개하고 검증받는다고 하면 의원들이 과연 갈까? 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이것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 대부분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의회에서는 뭐 규칙을 만들어서 외부 심사를 받게 한다던가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아예 주민 보고회를 네. 열도록 하는 보고회. 방안 이렇게 보완적인 예. 방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의회에서 지금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마지막 날 거의 이렇게 예산을 넣고 빼고를 해야 총액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급하게 처리되죠. 예, 개수조정 회의라는 것을 엽니다. 근데 국회도 이것이 비공개예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지방의회도 사실은 거의 비공개입니다. 밤새워서 하는 경우도 근데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그렇죠. 잘 알아야 사실은 뭐 될 몇 천억 몇 부분인데요.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넣고 왜 빠졌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올해가 그 지방자치제도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예, 91년에 이제 지방의회 선거로 시작되어서 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제 뽑고 이렇게 그랬죠. 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지방자치가 좀 뿌리를 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물론 성과도 많습니다만 이런 어떤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뭐 기초의회가 필요한 거야? 국민 혈세를 가지고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외유성 출장을 가는데 네. 결과를 한번 보니 코스를 한번 봤습니다. 대다수의 코스를 보니 로스앤젤레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샌프란시스코 케이블카,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라스베이거스 그냥 관광지예요. 이런 코스들을 주로 넣고 뭐 의원 외교다, 뭐 선진 지역 사찰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어떤 그 일정은 한두 개 정도 그냥 모양 내기로 끼워 넣는 이런 식으로 다녀오는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납득할 수 있는가? 이게 워낙 문제가 되니까 사실 상당수 지자체가 2000년대 초반부터 그 공무 국외 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조례는 제정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사전 사후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규정은 있는데 요식행위라는 겁니다. 잘 좀 왜냐하면 제대로 돼야 되겠군요. 심사 자체를 지방의원과 시민단체 그 지역 관계자들이 셀프 심사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서대문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게 이런 보고서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의원들이 수천만 원을 쓰고 나서 그렇군요.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없다. 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네. 앞으로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 가지 더 뉴스를 좀 하고 가죠. 서울 신촌에 지어진 청년주택이 지금 창문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이 지금 이제 주택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희는 청년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좀 느껴보는 그런 계기가 되게 이 뉴스 좀 들여다보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전해주세요. 이 청년주택 사실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서울시 지자체 또 일부 민간 회사들이 같이 손을 잡고 조성을 한 거고요. 네. 2020년 말 준공이 됐고 올해 2월 19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해요. 네. 언론 보도를 봤는데 주변 시세보다 한 85% 정도 선에서 조금 낮은 선에서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월세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51.5대 1 정도라고 네. 해요. 기대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청년들이 이 집에 막상 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창문이 있는데 북향에 있는 쪽에 호수의 창문이 일부분, 그러니까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가 않은 상태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반투명입니다.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투명의 이 창문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깥이 보이지가 않겠죠. 아. 그리고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으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탈출할 수 없는 좀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안전 문제에서 매우 왜 아쉽다. 그렇게 돼 좀 있을까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북향집은 조금 더 춥기도 하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이 있다면 또 뭐 월세를 여기 이쪽은 좀 뭐 다르게 책정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왜 집 보러 가면요. 북향하고 남향 가격이 다릅니다. 임대도 가격이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는 똑같이 책정했다 그래요. 대신에 추첨했다 이러는데 북향에 걸려가지고 불투명 유리로 문도 열리지 않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주변 시세보다 뭐 한 15% 싸다고 하지만은 햇빛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참 서럽고 우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왕 청년 주택을 만드는데 이왕이면 싸니까 뭐 대충 들어가 이게 아니라 좀 삶의 질을 생각하는 주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 지금 청년 주택 굉장히 많이 지금 짓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봤으면 좋겠다. 지금 2030 싱글 가구가요. 찾아봤더니 전체 가구의 한 35%에 달한다는 겁니다. 상당하네요. 네. 이게 독거노인들보다 많은 수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 굉장히 소득이 낮고 거의 월세나 이런 임대를 거주하고 있는데 주거 형태가 매우 취약하다. 그런데 이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청년들과 쓸 수 없는 청년 가구의 주거 환경이 차별화되는 불평등이 네. 심화되는 것도 문제이다.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져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의 주거비를 한번 비교해보는 자료를 봤더니 아무래도 여성이 높겠죠. 안전의 문제를 생각하니. 20대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요? 30대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거비가. 왜냐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 안정의 그 어떤 범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비싼 데를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라 이 부분은 사실 정부가 조금 더 깊게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청년 주택의 문제는 좀 계속 한번 들여다보죠. 네, 좀 깊게 봤으면 전혜연 좋겠어요. 평론가께서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20대의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월세를 산다라는 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를 어떻게 되는지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 그렇겠죠. 월세 문제가 잘못하면 청년층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전락시킨다 네. 이런 지금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주택 자체를 보급한다는 건 좋은 취지인데 네. 기왕 좋게 만드는 거면 청년들에게 미리 좀 보여주고 그렇죠. 이런 문제를 점검했다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